그 말은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의 어느 쓰레기 더미 앞에서 던져졌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시장 골목길 끝 햇빛이 아스팔트 위에서 증발하듯 일러엉일 때였다. 초록색 컨테이너와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뒤엉킨 곳. 그곳에 키 작은 소녀가 있었다. 이름은 소미. 8살이었지만 눈빛은 마치 시간을 먼저 살아버린 아이 같았다. 서울역 근처 낡은 고시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소미는 매일 새벽이면 작은 포대자루를 들고 나와 병과 캔 고철을 주워 모았다. 발에는 낡은 고무 슬리퍼. 그날도 변함없이 더운 여름 햇살 속에서 그녀는 쓰레기를 뒤적이며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움직였다. 그러던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소미는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다. 오래된 종이컵 기름에 젖은 비닐봉지들 사이에서 번뜩이는 은빛. 조심스레 손을 넣어 주변 쓰레기를 치우자 반짝이는 금속 물체 하나가 드러났다. 그것은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반짝이는 반지였다. 소미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할머니가 예전에 말했던 말이 떠올랐다. 빛나는 게 다 금은 아니야. 하지만 그걸 볼 때 가슴이 이상하게 뛰면 그건 그냥 지나치지 마. 소미는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 폐지더미 냄새와 매미 소리가 뒤섞인 공간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반지 안쪽에는 아주 작게 하지 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소미는 낡은 신문 조각을 꺼내 반지를 조심스럽게 감싼 뒤 허름한 재킷 주머니 안쪽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숙였다. 손에는 병 몇 개가 들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제 반지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소미는 더 이상 쓰레기를 줍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밀을 품은 아이가 되었다. 서울 남부 순환선 철길 아래 녹슨 철문을 지나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기와도 없고 창문도 없는 작은 판잣집이 있었다. 그곳은 소미와 할머니가 사는 곳이었다. 벽은 합판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지붕은 낡은 슬레이트로 덮여 있었다.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부엌이 들어갈 만한 공간. 그래도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매일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소미는 땀에 젖은 옷을 끌어안고 무거운 포대자루를 힘겹게 질질 끌며 돌아왔다. 대문이라 부르기 민망한 천조각을 젖히고 안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들썩였고 잦은 기침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다녀왔어요. 그래, 오늘은 뭐 좀 건졌니? 소미는 말없이 낡은 재킷 안에서 조심스레 신문지 뭉치를 꺼냈다. 종이 안에는 아까 주운 반지가 고이 감싸져 있었다. 할머니 앞에 그걸 펴보이자 할머니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반지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할머니는 손가락 끝으로 반지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하지, 그 이름 어디서 봤더라?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오래전이야. 어느 날 시장 입구 전봇대에 붙어 있었던 전단지. 실종자 찾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지. 사진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바로 이 이름. 하지. 소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누구예요? 왜 실종됐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킹 한숨을 쉬었다. 글쎄다 자세한 건 몰라. 젊은 여자였어. 남편을 찾는다고 온 시장에 사진을 붙였지. 그때 사람들 말로는 사고인지 가출인지 아무도 몰랐다고 했어. 근데 이상하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남았지.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방 안에는 반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십 년의 세월이 어른거렸다. 그날 저녁 소미는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엄마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녀가 절 앞에 서서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 소미는 그 사진 옆에 반지를 조심스레 놓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잊혀진 시간과 연결된 조각 퍼즐이 되었다. 서울 외곽 봉은사 뒤편 전통 장터 옆 작은 사찰마당은 그날따라 유난히 북적였다. 날은 맑고 햇살은 따갑지만
나무 그늘 아래 줄 선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음력보름. 자원봉사단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양밥을 나눠주는 날이었다. 노동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각자 들고 온 도시락통과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줄지어 섰다. 그 줄 끝 구멍 뚫린 옷을 입고 햇볕에 바랜 얼굴의 소녀 하나가 조심스레 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솜이었다. 그녀는 품 안의 헝겊 주머니를 꼭 안은 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솜씨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웠다. 공양을 나눠주는 여성은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베이지색 저고리에 검은 고무신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없이도 맑고 고요한 인상이 남았다. 그녀의 이름은 하지윤. 소문에 따르면 한때 강남 부동산 재벌로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 사찰에서 무료 공양 봉사를 하고 있었다. 소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치 가슴속 무언가가 확 끓어오르듯 갑자기 외쳤다. 아주머니 남편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종이 도시락 뚜껑 닫는 소리마저 멎었다. 줄 서 있던 노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젊은 아저씨 하나는 씹던 김밥을 멈추었다. 하지우는 잠시 굳은 채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멀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부르듯. 방금 뭐라고 했니? 소미는 겁먹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신문지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천천히 그것을 펴자 안에서 하지라는 이름이 새겨진 반지가 햇살 아래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 제가 주운 거예요. 이름이 하지예요. 아주머니 성함도 혹시 하지인가요? 하지우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반지를 집으려 했지만 손끝에서 반지가 미끄러져 도시락 뚜껑 위로 떨어졌다. 딸깍.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 맑고 가벼워졌다. 그녀는 급히 반지를 주워 가슴에 안았다. 맞아요. 이건 그 사람 거예요. 하지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와, 애가 아무 말이나 한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그 반지 이름까지 같아. 이건 운명이야. 소미는 하지윤의 울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 쥔 작은 조각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늦은 오후 서울 남쪽 한강 둔치를 따라 걷는 바람은 낮보다 차가웠다. 구름이 얇게 하늘을 덮으며 햇살을 누그러뜨렸고 흙길 위로 떨어진 나뭇집들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소미는 공양밥으로 받은 따끈한 찐빵 하나를 꼭 쥔 채 앞장서 걷고 있었다. 그 뒤를 조심스레 따라오는 사람은 바로 하지윤이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재킷 끝자락을 꼭 움켜쥐고 또 다른 손으로 반지를 감싸쥐고 있었다. 걸음은 조용했지만 속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여기에요. 저쪽 큰 나무 아래 늘 계세요. 소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아래에 낡은 재킷을 걸친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회색 모자를 눌러쓴 채 손에는 구멍난 천자루를 들고 캔 뚜껑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소미는 그를 침묵하는 할아버지라 불렀다. 동네 사람들조차 그의 이름을 몰랐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밥을 주면 고개를 숙여받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하지윤을 바라보았다. 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 계셨고 반지 주운 날에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저를 오래 보셨어요. 말은 없지만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하지윤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뛰었다.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었고 짙게 팬 주름 사이로 익숙한 눈빛이 번쩍였다. 그 눈빛은 그녀가 기억하던 바로 그 사람의 것이었다. 따뜻하면서도 깊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래전 이별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우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다. 혹시 하지씨 당신 맞나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서 병뚜껑이 떨어졌고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입은 닫혀 있었다. 그 침묵은 고요하면서도 무겁게 공간을 메웠다. 소미는 옆에 다가가 찐빵을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 올려놓았다. 오늘 거 따뜻해요. 저랑 같이 드세요. 노인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눈물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찐빵을 코 가까이 가져가 한 번 냄새를 맡았지만 먹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을 더듬더니 한 장의 손수건을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손수건. 모서리에 연하게 수놓아진 이니셜 H. 하지우는 그걸 보는 순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거 내가 결혼식 날 직접 만든 거야. 당신, 정말 당신이구나. 노인의 손이 떨리면서도 그녀의 눈가에 조심스레 손수건을 가져갔다. 절대 닿지 않게 공기만을 스치듯 부드럽게. 그 모습은 마치 잊힌 계절이 다시 찾아온 순간 같았다.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잔잔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끝 하지윤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단층 양옥집 안에는 전등이 하나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함께 앉아 있었다. 소미는 익숙지 않은 넓은 거실에 살짝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하지윤의 남편, 그리고 한때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한 남자 하지우였다. 그는 아직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진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드고 있었다. 소미야, 배고프지? 이모가 죽 끓였어. 같이 먹자. 하지우는 부엌에서 부드러운 흰죽을 가지고 나왔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는 소미 앞에 조심스레 그릇을 놓고 하지우 앞에도 놓았다.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모 같이 먹어요. 저 혼자 먹는 거 싫어요. 그 말에 하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이내 조심스레 죽을 한 숟갈 떠올려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미를 바라봤다. 그 작은 눈짓 하나가 그날 밤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다. 저녁을 다 먹고 난 뒤 소미는 평소처럼 낡은 헝겊, 가방을 뒤적였다. 거기서 꺼낸 건 손때 묻은 공책 한 권과 짧아진 연필 하나. 그녀는 책상 대신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무언가를 꾹꾹 눌러서 내려갔다. 하지윤이 다가와 물었다. 뭐 쓰고 있어? 일기요. 오늘은 뭐라고 쓸 건데? 소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 처음으로 같이 밥 먹었다고요. 아저씨는 말은 안 하지만 같이 있는 거 괜찮다고요. 그리고 이모는 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요. 하지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꽉 메었다. 말보다 더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하지우는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소미는 그 옆에 와서 살포시 기대에 앉았다. 이모, 우리 셋이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지우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가족은 서로 지켜줄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잠시 후 하지우는 자신이 오래전 수놓았던 손수건을 작은 액자에 넣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다시 피어난 약속이었다. 며칠 후 서울중앙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의 작은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지우는 천천히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선명하게 적힌 몇 줄. 입양 신청서 양친 성명, 하지윤 입양아 성명 김소미. 손끝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조용히 서류를 정리해 제출했다. 직원이 물었다. 서류 다 준비되셨나요? 소미 양의 동의서도 있습니까? 하지우는 미리 준비해 온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종이를 꺼냈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단단했다. 저는 하지윤 이모랑 살고 싶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모가 엄마면 좋겠어요. 사인 소미. 서류를 건네받은 직원은 놀란 듯 소미를 바라보았다. 그날 소미는 깨끗한 교복과 가지런한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그 말 진짜예요. 그 말에 하지윤은 살며시 눈을 감았다. 오래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무너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몰랐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운명이 이끄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며칠 뒤 법원에서 입양 승인 결정이 나왔다.
그날 밤 하지우는 고요한 집 거실 한켠에서 소미에게 작은 보석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반지 한 개와 목걸이 하나, 그리고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소미가 묻자 하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예전에 내 아빠가 나에게 준 반지야. 그리고 이건 오늘 너한테 주는 거야. 이 반지처럼 너도 우리 삶의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준 사람이니까. 소미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작은 펜던트에는 핫소미라는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이제 우리 셋은 진짜 가족이야. 이름도 마음도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인. 하지우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손길에는 따뜻한 시간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소미는 자신의 첫 공식 가족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잠들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하지훈 고요히 서 있는 하지우, 그리고 두 사람의 사이에 환히 웃고 있는 소미가 있었다. 작은 액자 아래 하지우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우리는 피가 아닌 약속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봄 햇살이 창백하게 내리던 어느 아침 서울 동북초등학교 정문 앞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였다. 각양각색의 가방, 반듯한 교복, 발랄한 목소리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소미는 낯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식 학생증을 목에 걸고 교문을 넘었다. 머리는 양갈래로 묶었고 새하얀 양말엔 아직 태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바로 하지훈. 하지훈은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고 손엔 다림질한 체육복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하지훈은 멈칫했다. 엄마라는 호칭,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손을 쥐었다. 넌 잘할 거야. 그냥 너답게만 해. 학교는 시험을 보는 곳이 아니라 너를 발견하는 곳이야.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교실로 향했다. 반 아이들은 처음엔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새학기 첫날, 새로 전학 온 아이. 말수가 적고 손톱에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는 아이. 하지만 교실에 퍼진 공기는 조용히 그녀를 감쌌다. 안녕 나 김소미야. 전에는 쓰레기 줍는 일도 했어.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딸이야. 나는 이제 그냥 아이야. 조용한 교실 안.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아이. 그날 교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말없이 그녀를 받아들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처럼. 점심시간 소미는 가방에서 아침에 싸준 도시락을 꺼냈다. 그 속에는 가지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소고기 장조림, 작고 정갈한 송을씨로 붙은 쪽지 하나. 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첫 점심 맛있게 먹어. 엄마가? 소미는 순간 울컥했지만 꾹 참고 계란말이를 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나 이제 학교 다녀요. 어릴 적 철문 너머로만 보던 그 세상. 오늘 내가 그 문을 열었어요. 초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흐린 날 해질녘의 골목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바람에 마르고 눈은 검게 꺼진 채 두 손을 맞잡은 그녀는 낡은 모직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연아 소미의 친어머니였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지금 걸려있는 초인종 버튼 하나가 지난 10년간의 침묵을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그때 현관문이 딸깍 열렸다. 하지훈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 그러나 그 깊은 곳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듯한 단단한 침묵이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연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그냥 아이 얼굴만 한번 보러. 하지훈은 문을 넓게 열지도 닫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라도 제대로 기억하나요? 소미요. 그 한마디에 하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호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제 딸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가 원하면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소미였다. 엄마. 공기는 얼어붙었다. 소미의 눈에는 혼란과 경계,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섞여 있었다. 나버린 사람 맞죠? 그 말에 김연아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약했어. 어떻게든 살고 싶었는데 그땐 너를 안고는 견딜 자신이 없었어. 소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하지훈 쪽으로 몸을 돌려 다가섰다.
그리고 작고 단단한 손으로 하지윤의 손을 꼭 잡았다. 저 이모랑 살래요. 엄마는 이모예요. 이 사람은 그냥 나 낳은 여자예요. 연화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다. 하지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소미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소미는 입술을 깨물다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오세요. 그땐 나도 조금 더 자라 있을 테니까. 그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미는 뒤돌아 들어갔고 하지윤은 문을 닫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두 여자의 침묵은 겨울바람 속에서 가라앉고 있었다. 그날 밤 소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엄마는 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낳는 것도 엄마지만 지켜주는 것도 엄마라는 걸. 서울 외곽 작은 주택가의 저녁. 부엌에선 된장국 끓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하지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저으며 창문 너머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봤다. 그 옆에서는 하지우가 말없이 팔을 썰고 있었다. 소미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보라고 했어요. 하지우는 칼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소미는 천천히 말했다. 가족은 말이 없어도 따뜻한 사람들이래요. 그 말에 하지윤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하지윤은 팔을 자르던 칼을 내려놓고 옆에 놓인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단어 하나를 써 내려갔다. 들어줘서 고마워. 소미는 빙긋 웃었다. 아빠 조금씩 말해도 괜찮아요. 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날 밤 하지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그는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글자들이 멈춰있는 시 한 편이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 말하지 못한 사랑은 기억 속에서도 얼어붙는다. 그는 그 아래 손 떨리는 글씨로 한 줄을 덧붙였다. 이제는 녹이고 싶다. 며칠 후 하지훈은 처음으로 하지훈과 함께 소미의 학교 상담에 동행했다. 교실 앞 복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소미는 안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고 교실 안에서는 소미의 그림이 벽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림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아빠는 조용한 시인이다. 상담을 마친 후 선생님은 소곤이 말했다. 소미양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 많아요. 표현은 조용하지만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거든요. 그날 밤 하지우는 거실 창가에 서서 창문에 김이 서린 유리를 손끝으로 닦으며 작게 입을 열었다. 유나. 하지우는 깜짝 놀랐지만 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등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우는 두 번째 단어를 말했다. 고마워? 하지우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그 순간 소미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그녀는 일기장에 글을 남겼다. 오늘 아빠가 처음으로 엄마 이름을 불렀다. 그건 마법 같았다. 어떤 주문보다도 따뜻한 말의 힘. 기차가 플랫폼을 벗어나 달릴 때 소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처음 타보는 거예요. 가족끼리 기차 여행. 하지우는 웃으며 손에 쥔 도시락을 열었다. 그럼 오늘은 처음이 많은 날이겠네. 옆자리에 하지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소미가 옆에 앉은 걸음만으로도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기차는 몇 시간 후 강릉 바닷가 근처의 작은 역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그곳의 한산한 겨울 해변을 천천히 걸었다. 모래 위를 걷던 소미가 불쑥 물었다. 엄마 왜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 울어요? 하지우는 모래바람을 피해 스카프를 고쳐매며 말했다. 바다엔 끝이 없잖아. 그래서 이르는 것도 찾고 싶은 것도 다 바다에 말하게 되나 봐. 소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하지우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아빠 우리도 뭔가 말해볼까요 바다한테. 하지우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래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나 이제 괜찮아. 소미는 옆에다 덧붙였다. 나도 괜찮아. 하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모래 위에 작게 적었다. 우리 셋 진짜로 살아가자. 바람이 그 글씨들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누구도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위에 발자국을 덧대며 걸음을 om겼다. 그날 밤 해변 근처의 작은 민박집. 창문 너머엔 별빛이 쏟아졌고 방 안엔 고요한 온기가 퍼져 있었다. 세 사람은 이불을 나란히 펴고 누웠다. 소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하지훈이 미소 지었다. 그럼 이 꿈 계속 꾸자.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훈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뭐이장이 내일도 말할게. 소미는 활짝 웃었다. 좋아요, 아빠가 말하는 날은 우리 다 같이 박수치기로 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세 사람을 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가족이 된다는 건 같은 풍경을 보며 같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줄 아는 것.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이 몇 번이나 저릿저릿 울렸는지 모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가족의 모습은 혈연보다 더 깊은 마음의 인연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작은 손에 쥔 반지 하나에서 시작된 인연 말보다 먼저 건넨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상처를 꿰매듯 천천히 이어가는 하루하루,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한 편의 시 같았고 우리 모두의 가슴 어딘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따뜻한 시선 하나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그 이상으로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의 온도를 다시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가족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소미, 하지훈, 하지우가 어떤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지, 새로운 등장인물은 어떤 의미를 더해줄지, 그 모든 걸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은 느낀 점을 들려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이야기를 더 오래 더 깊이 이어가게 만듭니다. 2부도 꼭 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 기다릴게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는 더 따뜻해진 이야기로. 감사합니다.